자, 오늘은 송전에 관련된 문제 2개 풀어보고 핵에너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역시 뜨거울 수가 있겠죠. 오른쪽 그거 뜨겁네. 출발이 산뜻하구만. 작년 문제로 신상으로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작년 10월 고3 학년 10월이 아니고 10월. 어렸을 때는 10월이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10월. 아주 어렸을 때. 잘 모를 때. 아유, 목 아파 죽겠다. 어제 세영이랑 부딪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요렇게 해놓고 자네? 자, 표는 AB 지역에서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를 거쳐 전력을 송전할 때 1차 변전소의 송전 전력, 그리고 변전소 사이 송전선의 저항, 그리고 2차 변전소의 송전 전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료를 조금 독특하게 줬는데요. 손실 전력을 준 게 아니라 1차 변전소의 송전 전력과 2차 변전소에서의 송전 전력을 주어 놨습니다. 이때 AB 지역에서 1차 변전소에서 출력되는 송전 전압을 각각 VA, VB라고 할 때 VA 대 VB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벌써잖아. 일어나라.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발전소에서 발전이 된 다음에 내가 송전선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전기가 송전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요 과정에서 그 2개의 식을 마치 공식처럼 좀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 송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요 R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R분의 V 제곱하고 I 제곱R 중에서 뭘 쓴다 그랬죠? 예, 요 손실 전력은 I 제곱R을 쓰라고 그랬고요. 왜냐하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가 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니까 요 2개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게 전류라고 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죠. 생산 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급 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송전 전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얘는 이 식을 써라 그랬죠. 네, 이 식을 쓰고 요 2식의 연결고리가 요 전류고요. 요게 송전 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송전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전류를 작게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전선의 저항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서 보내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가정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딱 2가지 송전 과정이 주어져 있고요. 손실 전력이 안 주어져 있는데 이걸로부터 손실 전력을 알 수가 있죠. 1차 변전소에서 송전 전력이 P0고 2차 변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이 0.9 P0니까 그 사이에 얼마만큼 손실이 있었다는 거야. 0.1 P0만큼이 손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죠. P0, 0.9 P0니까 송전선에서 손실될 전력은 0.1 P0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처럼 이 식을 한번 쭉 세워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AB에 대해서 한번 써볼 건데요. 각각 송전 전력, 공급 전력과 손실 전력을 한번 주어진 문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전 전력은 둘 다 P0죠. P0이고요. 요거는 IV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류 곱하기 전압. 근데 전류가 안 나와 있네, 그죠? 안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두면 되죠. 각각 IA, I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IA, IB의 송전 전압은
VA, VB라고 일단 표현해놨고 요거에 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네, 송전 전압을 각각 곱해주면 이 송전 전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식 하나씩을 우리가 써본 게 된 거고요. 그다음 손실 전력에 대한 식을 또 써봅니다. 그럼 손실 전력은 둘 다 0.1 P0죠. 0.1 P0고요. 요거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I 제곱 R을 쓰면 되죠. 네. 태우가 세엄아, 청이야, 강민혁아 일어나라. 아따 일어나라. 자, 이건 각각 I, A의 제곱에 A의 송전선의 저항 R이 되겠죠. 얘는 I, B의 제곱에 B의 송전선의 저항 이 R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적고 나면 이제 어찌 보면 물리적인 과정은 끝난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적으로 VA 대 VB를 요 식으로부터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근데 왼쪽 식을 보니까 일단 요 두 개를 나누면 VA 대 VB 꼴이 나오겠네요.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요. 그럼 좌변은 나누면은 그냥 1이 되죠. 거의 눈 떠 있는 애들도 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변을 나누면 IA VA 나누기 IB VB가 되고요. 그럼 이걸 정리해서 VA 대 VB를 구하고 싶으면 VA 나누기 VB 꼴로 만들면 되죠. 그럼 얘는 IB 나누기 IA가 되어서 아직 이걸로는 구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오른쪽을 봐야 되겠지. 오른쪽을 보면 IA하고 IB가 보이네요. 이것도 나누면 되겠다는 직감이 느껴집니까? 나누면 좌변이 또 1이 되죠. 우변은 이 R이 또 날라가죠. R이 날라가고 IA의 제곱 나누기 2 I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IA분의 IB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변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IA 제곱분의 IB 제곱으로 만들면은 이제 여기에 요 녀석의 역수를 곱해주면 된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남습니까? 우변에는 2분의 1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에 2분의 1승이죠. 여기 2분의 1승 하면 요거랑 같아지죠. 네. 그러면 VA 대 VB는 몇 대 몇이 됩니까? 네,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전 문제는요, 이게 과연 이 식을 쓰면 풀릴까라는 의심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식을 쭉 써보고 보면은 문제가 풀리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최신상품으로 가봅시다. 2016년 11월 바로 작년 수능이고요. 예. 요걸 쳤다가 이제 실패한 아이들이 내일 모레 합류하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변압기의 전압이 V로 일정한 교류 전원 그리고 스위치 S 그 저항값 R, ER인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압기의 2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각각 4면 N이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태호가 세엄아, 재윤아, 청이야 일어나라. 오늘 이거 올려야 되겠다.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 애들이. 자, 우리 또 변압기 한번 복습해 보면요. 여기 이제 1차 코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코일이 있고요. 1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N1,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N2.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1,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2.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1,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2라고 할 때 두 가지 공식이 있었죠.
V1 대 V2는 N1 대 N2고요. 이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패러데이 법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도기 전력이 가문 횟수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전력이 보존되죠.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전달될 때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1차 코일에서 전달하는 전력이 2차 코일에서 받는 전력과 같습니다. 이거는 I1 V1은 I2 V2와 같다는 식으로 나타났었지. 이 두 식은 여러분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패러데이 법칙이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성립하는 거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요 값들이 전부 다 요 코일과 관계된 값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변압기 문제든 송전 문제든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급 전력이 일정할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압도 뭐 일정하다는 조건 없으면은 공급 전력이 일정하고 전압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 전압이 V로 일정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교류전의 전압이 일정한 거거든요. 요 회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요 교류 전원에 딱 뭐가 연결돼 있는지를 보면은 요 1차 코일 달랑 한 개 딱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요 전압이 그대로 1차 코일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는 이 문제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 횟수를 보면 3N하고 N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요게 변하지 않으면요. 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변하지 않습니다. V1 대 V2는 N1 대 N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V2라고 하면 V 대 V2는 3N 대 N이 됩니다. 그럼 V2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문 횟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3분의 V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근데 이 문제 상황을 보면 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다가 B에 연결했다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가문 횟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2차 코일에서부터 출발하는 전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V가 A에 연결됐을 때는 저항 R에만 연결이 되는 거고요. 3분의 V가 여기 스위치가 B에 연결됐을 때는 저항 ER에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억 보면 S를 A에 연결했을 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3배에 있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식을 써봐야 되겠네, 그지? 써봐야 되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두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둡시다. 그러면 I1 V1은 I2 V2와 같으니까요. 그 식을 바로 쓰면 되겠네. 우리가 V1하고 V2를 다 구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1 V는 I2의 3분의 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하면은 기억이 맞습니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1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2는 1차 코일의 전류의 3배가 되죠. 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리고 공식을 또 기억을 했다면 또 요게 연결되는 식이 V1 대 V2는 I1 대 I2인데 그 I1 대 I2는 N2 대 N1이죠. 이 역수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I1분의 I2 이렇게 되죠. 그래서 I1 대 I2가 1대 3이다. 이걸로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니은 보면 저항의 소비 전력은 S를 B에 연결했을 때와 S에 A에 연결했을 때 몇 배인지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 보면 저항 A에 연결했을 때하고 B에 연결했을 때하고 변하지 않는 값이 있잖아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전압을 이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뭘 알고 있습니까? A에 연결했을 때하고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을 알고 있죠. 그럼 저항하고 전압을 이용한 전력 공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 저항이 R이잖아요. 그럼 R분의
3분의 V의 제곱 대 2R분의 3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R분의 V 제곱을 각각 쓴 겁니다. A에 연결했을 때하고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V로 일정하죠. 그래서 A에 연결했을 때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B에 연결했을 때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몇 대 몇이 되노? 1대 2분의 1이 되죠. 이건 2대 1이죠. 2대 1. A에 연결했을 때가 B에 연결했을 때 2배입니다. 거꾸로 해놨네, 그지? B에 연결했을 때는 A에 연결했을 때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보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S를 B에 연결했을 때와 S를 A에 연결했을 때 같습니까? 네, 같죠. 지금 그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변화가 없고 2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가문 S의 변화가 없으니까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 D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네, 전류는 달라집니다. 전류는 달라지고 요 A하고 B에 연결했을 때 그 공급되는 전력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풍기에서 미풍했을 때랑 광풍했을 때랑 그 콘센트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전압은 일정하고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 B 중에서 어디가 미풍이고 어디가 강풍이겠노? A가 강풍이겠죠. B가 미풍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되는 전력이 달라지죠. 요새 자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2시간 거쳐서 핵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좀 주제가 바뀐 김에 스트레칭으로 한번 또 잠을 한번 깨워봅시다. 이게 바로 그 핵노답 할 때 핵이 됩니다. 핵. 누클리어 노 앤서. 핵노답. 줄여서 NNA. 미안합니다. 자 이제 그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거쳐서 그 핵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전반적으로 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핵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드러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그 고리 원전 지대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고요. 알고 있습니까?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고 울산하고 30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27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사고 나면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되지. 예. 뭘 가? 그냥 있어라. 뭐 가도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원자력 발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쩌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핵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왜 이걸 다루는지 먼저 그 통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한손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16년 자료까지 있죠. 예, 조심해야 되겠죠. 따끈따끈한. 이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발전 설비로 그 통계를 낸 게 있고 실제로 발전한 양으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실제로 발전한 양으로 통계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프 보면 의외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 동색이 그 원자력 발전이에요. 요 색깔 있죠? 요게 제일 많죠. 석탄입니다. 석탄. 이게 아마 여러분 의외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이 가장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요게 그 가스예요. 가스고 요거 있죠. 요게 유류가 이제 기름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 합치면 화석 연료예요. 연료. 그리고 요게 이제 수력. 물같이 생겼죠, 색깔이. 네, 수력. 그다음 요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회색이 대체 에너지. 숫자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면 원자력 발전이 30.6%를 차지합니다. 제가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봤어요. 작년에 30.6% 차지했었고요. 매년 다르니까 퍼센테이지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력을 먼저 볼까요? 석탄, 이게 석탄 유류 가스예요. 석탄이 36.5%, 단일 계열로는 제일 많이 차지하죠. 그 다음에 기름이 7%, 그 다음에 요게 가스가 20.9%고요. 수력 1.3%입니다. 3%고, 요게 이제 대체 에너지가 3.7%인데요. 이거는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배울 때는 0. 몇 %인가 0.0 몇 %인가 이랬어요. 근데 그때 비하면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 보면 대체 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쭉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다 다음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 할 때 배우겠습니다. 미룰 수 있는 건 미루는 게 좋아요. 자, 보면 이제 그러면 쉬는 시간까지 할애해야 되는데 괜찮겠나? 안 되죠. 예. 자, 보면 작년에 그 원전 좀 정지 사태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원전에서 발전량이 좀 줄었습니다. 오히려 설비는 늘어났는데, 줄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스가 대체한 것 같아요. 가스하고 유류가 좀 2015 대비 좀 늘었죠. 이거는 그냥 뭐 쉘이 넣어갖고 그냥 돌리면 되니까. 급한 불 꺼야 되잖아. 전력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무시할 수 없고, 만약에 없애더라도 이게 단계적으로 없애야지 갑자기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예. 여러분 갈수록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 전기세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이라고 해요. 싼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에너지에서 본격적으로 볼 텐데, 우선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 원소는 우라늄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원자력 발전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 원소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세 종류로 우라늄 234, 우라늄 235, 우라늄 238이 있는데, 그중 우라늄 238이 전체 우라늄의 9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쓰이는 것은 핵분열을 쉽게 일으키는 우라늄 235입니다. 우라늄 235의 원자핵은 92개의 양성자와 143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일정한 비율을 벗어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라늄 235는 핵분열을 통해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성을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럼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라늄 235는 외부에서 중성자를 넣어 충돌시키면 원자핵이 2개 이상으로 분열됩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에너지와 새로운 중성자 2~3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 생성된 중성자들은 다른 원자핵과 충돌해 다시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바로 이러한 연쇄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듭니다. 우라늄 1g의 핵분열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석탄 300만 g, 석유 2000리터로 생산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이처럼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한 엄청난 사고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당시 발전소 반경 30km 이내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선포됐고, 현재까지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로 많은 발전소 노동자와 주민들이 사망했으며 지금도 암,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세계 최고의 내진 설계로 원전 안전국을 자랑했던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또 한 번 원전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인류에게 유용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공포의 대상. 방사능은 고효율과 고위험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핵에너지 부분은 뉴스를 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지 지금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걸 폐로하는 공정이 한 10%밖에 진행이 못 되고 있대요. 수백조 원이 들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핵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 핵 반응식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핵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말 그대로 핵 반응식이니까 핵만 바라봅니다. 핵만. 그러니까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은 보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핵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핵 에너지가 크니까 그 주변에 전자가 뭐 전자 몇 개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원자핵의 표현은 결국에 원자핵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입니다. 그래서 P라고 표기를 하고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해서 N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요 두 개를 합쳐서 핵자라고 합니다. 핵을 이루는 입자라는 뜻이죠. 사람 이름 아니고요. 네, 핵자. 핵을 이루는 입자. 미자, 영자, 핵자. 미안하다.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구만. 자, 이 원자핵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일단 원소 기호를 적는 거는 이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하고 똑같고요. 나머지도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에 이제 원자 번호를 적어요. 이 원자 번호의 의미는 양성자 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다가 핵자 수를 적습니다. 질량수. 핵자 수니까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합친 겁니다.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를 합친 걸 왜 질량수라 하느냐? 그 전자의 질량이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하면 2000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 원자의 질량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대충 세워보면 그 질량을 알 수가 있어서 질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을 때는 그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헬륨 원자이기 때문에 그냥 헬륨이라고 읽고요. 하나만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라늄 235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원자로 해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핵 연료가 되겠습니다. 읽을 때 우라늄 235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우라늄이라고 읽는 순간 원자 번호가 92라는 게 표현이 된 겁니다. 원자 번호가 92인 원소를 우라늄이라고 하잖아요. 우라늄 235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성자가 92개이고 질량수가 235인 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원자 핵이다. 여기 양성자 수 몇 개입니까? 방금 얘기했네 내가. 92개네요. 중성자 수는 몇 개일까요? 235 빼기 92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선생님 왜 계산 안 해요 이러는데 계산 늙어가는 거지. 235 빼기 92개다. 근데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동위원소라 그럽니다. 잘 안 해요. 좀 배웠다 이거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나도 그냥 막 나갈래. 뭐 어차피 웃어주지도 않는 거. 내 마음대로 할란다. 자, 여기 일반적인 수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물은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H2O 할 때, H 양성자 한 개입니다, 그냥. 그래서 원자 번호 1, 질량수 1이죠. 근데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붙으면 중수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오해하는 게 중성자가 붙어서 중수소가 아니라 중성자가 하나 붙어서 무거운 수소라 해서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거운 수소고, 삼중수소는 질량수가 3인 무거운 수소예요. 근데 이게 간혹 잘못 틀리는 게 이게 중이 중성자라 생각해서 중성자가 3개인 수소인가? 이렇게 해서 삼중수소의 중성자가 3개다 뭐 이렇게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3은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왜냐하면 질량수가 2인 중수소도 있으니까 질량수가 3인 중수소는 삼중수소라 얘기하고요. 요걸 따로 표기하기를 얘를 D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요를 T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삼중수소는 따로 영어로 단어가 또 있습니다. 트리튬이라고 또 합니다. 트리튬. 나중에 그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관련 뉴스에서 그 캐나다 사례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도 이제 트리튬이라는 단어가 아마 들릴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도 합니다. 저 이상은 못 만들어져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네. 제가 본 거는 트리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볼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라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 이거는 에너지의 단위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EV라고 표기하고, 이걸 전자볼트 혹은 영어로 그냥 일렉트론 볼트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걸 줄로 바꾸고 싶으면 요 E가 기본 전하량이거든. 여기에다가 기본 전하량인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인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넣어주면 요 볼트가 단위 전하당 에너지니까 쿨롱 퍼 줄이거든요. 쿨롱분의 줄이거든요. 줄 퍼 쿨롱. 거기에 이제 요거를 곱해주면 줄이 되죠, 단위가.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도요, 여러분 그냥 전자볼트가 나오면 이게 에너지를 뜻하는 단위구나,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볼까요? 오늘은 요 핵분열 반응식하고 핵융합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방사선이라든지 원자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핵 반응식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라늄 235가 중성자와 충돌을 하면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충돌해서 쪼개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서는 요 핵 반응식을 적을 때 요 중간 단계로 요 우라늄 236을 한번 적어주기도 합니다. 요 사이에 핵 반응식의 요 화살표 요 사이에 우라늄 236을 적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흡수를 하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우라늄 235가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비교적 수명이 긴 가장 무거운 원소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제일 맥시멈이에요. 얘보다 더 커지면 이제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성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겠지. 그러니까 흡수하자마자 바로 쪼개집니다.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 핵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그 전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가 별의 진한 단계에서 더 이상 핵융합하다가 더 이상 핵융합 안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철입니다. 철.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죠. 왜냐면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니까 핵융합으로서 이제 핵철까지 가면은 철이 제일 안정하니까 더 이상 핵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철 쪽으로 갈수록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분열이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융합이 될 때 핵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분열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융합할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핵 분열에서 쓰이는 게 왜 하필 우라늄이냐?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안정한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이니까 제일 쪼개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얘는요, 요 중성자가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속 중성자여야 합니다. 요게 이제 핵 반응에서 좀 중요한 점입니다. 요 중성자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요, 그 핵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저속 중성자여야 되고요. 얘가 우라늄 236이 되었다가 이내 쪼개집니다. 근데 쪼개지는 게 꼭 이 방식대로 쪼개지는 건 아니고 다른 원소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저죠. 36번 크립톤. 바륨 있나? 바륨은 누구? 우라늄은 제우가. 중성자는 없겠구만. 핵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 없겠구만. 자, 이게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나뉘어지면서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저도 어떤 원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원소 두 개로 또 나뉘어질 때는 중성자가 두 개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이 중성자는요, 이렇게 되게 격렬한 반응이에요. 핵이 쪼개지는 반응은. 그 과정에서 나온 중성자니까 속력이 빠르겠어, 느리겠어? 빠르겠죠. 그래서 얘는 고속 중성자예요. 그래서 아까 연쇄 반응 얘기했지만 사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감속제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려 줘야지 원자로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줄어든 질량이 델타 M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MC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우라늄 하나가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보존되는 양이 있는데요. 질량수하고 전하량이 보존이 됩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질량수는 보존되는데 질량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인데 그럼 질량이 줄어들더라도 약간 줄어드는 거지 양성자 한 개나 중성자 한 개가 통째로 사라질 만큼의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는 보존이 되는 거고요. 질량수라는 게 원래 정확한 질량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량수가 없어질 만큼의 너무 큰 변화입니다. 그럼 우리 연습해 볼까요? 자, 질량수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라늄 235의 질량수는 얼마입니까? 235죠. 중성자 질량수 있습니까? 1이죠. 중성자를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양성자가 없고 질량수는 하나를 차지하죠. 바륨의 질량수 얼마입니까? 141이고요. 크립톤의 질량수는 90이고요. 중성자 3개니까 얘는 3이고요. 다 더하면 236이 됩니까? 맞아 떨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할 수 있으면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비어져 있으면 요게 14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려 3자릿수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애들 틀리더라고 계산. 자, 전하량은 뭘로 보면 됩니까? 양성자 수를 보면 되죠. 90이죠. 중성자는 0입니다. 그럼 오른쪽도 합쳐서 92가 돼야 되지. 그럼 바륨은 56이고요. 크립톤은 36이고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비워져 있을 때 얘가 56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대단한데 세 자릿수 덧셈 뺄셈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요 정도는 어떤 원소인지까지 알 필요 없는데 요 정도는 중성자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자단 방출하는 에너지가 중요한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핵융합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핵융합 봅시다. 요거는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핵융합은 이 실험용 원자로에서는 일어나지만 그 상용화된 건 없고요.
별에서 일어나고요. 핵융합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버전인데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핵융합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헬륨과 중성자가 나오는데요. 역시 질량수하고 전하량 보정 한번 해봅시다. 자, 중수소 질량수 2죠. 삼중수소 질량수 3입니다. 합쳐서 5가 돼야 되겠죠. 헬륨 질량수 4네요. 중성자 질량수 0, 1이죠. 네. 자, 전하량 봅시다. 중수소 전하량 1이고 삼중수소 전하량 1이고요. 헬륨 원자핵 전하량 2고 중성자 전하량 0입니다. 합쳐서 2가 되죠. 그럼 얘는 통으로 얘가 비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자 번호가 2고 질량수가 4라는 것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핵융합 반응은 요 중에 뭐가 비어 있어도 그게 뭔지 명칭까지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근데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200하고 17.6 중에서 누가 더 커요? 200이 더 크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우라늄 핵융합,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분열 폭탄하고 그다음에 수소 폭탄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위력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수소 폭탄이 더 위력적인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핵분열을 이용한 지금 현재의 원자로에 비해서 핵융합을 이용한 새로운 원자로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비교하려면 이제 똑같은 질량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반응에 관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로 나누어 준 게, 즉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친 게 핵자수잖아요. 그래서 핵자수로 요 나눠 준 게 핵자당 방출한 에너지입니다. 얘는 총 몇 개의 질량수가 관여를 해요? 236개의 질량수가 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236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236 한 게 0.85 메가 일렉트론 볼트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얘는 한 반응당 관여하는 질량수가 되게 작죠? 5개죠. 그래서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5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양성자 혹은 중성자 한 개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3.52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더 큽니까? 비교를 하려면 얘랑 얘를 비교해 봐야 돼요. 얘랑 얘를. 그러니까 핵융합이 훨씬 크죠? 거의 한 4배죠, 4배. 참고로 메가는 10의 6승입니다. 그럼 그 컴퓨터 좀 하는 애들은 알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약 1000배 순서로. 메가는 킬로가 1000이니까 메가는 100만, 10의 6승. 자, 이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 세계로 치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핵융합은 괜찮아요. 방사성 물질을 양산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어렸을 때도 앞으로 30년 걸린다 그랬는데 지금도 30년 걸린다 그러고 계속 30년 걸린다 그래요. 이게 신기해요. 30년 안 바뀌어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로 볼 거는 이제 핵융합은 이제 간단하게 보고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원자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결국에 그 원자로가 위험한 이유가 방사선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얘기와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원자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핵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얘기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